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없애고 매일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 또 한 달 안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다들 알다시피. 그럼 어떤 좋은 루틴을 한 달, 두 달, 세 달, 100일 이렇게 계속 지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공한 사람들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금수저든 흙수저든 나무수저든 네. 자기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은요 다들 어떤 모닝 루틴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미라클 모닝이 정말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대세인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 그다음에 사이클 그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아주 명료한 정신 상태에 있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는 취지지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글 쓰고 일하고 오전 10시, 11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바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9시까지 출근인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서 졸지 마시고 네. 본인 루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몇 시에 일어나던 저녁 시간에 조금 일찍 잠을 청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계획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면 성과를 낼 겁니다. 우리 명작에서 다루었던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은 본인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컴퓨터 배경화면 또 와이파이 패스워드에 적어놓고 그 책에 설명이 잘 나왔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셀폰이나 카톡 프사에 목표를 적어놓은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D- 이런 것도 있고 며칠까지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삶은 정말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우리 열정과 초심은 늘 지치고 늘 조금씩 고갈됩니다.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바라고 나아가고 싶은 모습, 어떤 수치상, 계획 이런 것들은 항상 되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줌으로 하고 있는 북클럽 회원분들이랑 함께 아침 긍정 확언을 해봤는데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아침마다 적었던 이 긍정의 확언들이 이렇게 어떤 일상에서 머릿속에 각인되고 변화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근데 부정에서 비롯된 문장 또 목표 설정 확언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난 술 안 마실 거야. 난 담배 안 필 거야. 난 단 거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이런 부정 확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잠재의식에 그것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만들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실 거야 이러면 하루 종일 술이 막 떠오르고 담배 안 펴야지 이러면 담배 단 거 끊을 거야 단 거 안 먹어 단 거 이러면 그 하루 종일 이제 단 게 머릿속에 막 검은색 마이크가 다크 초콜릿으로 보이고 막 방송하면서 막 마이크를 막 먹을 수도 그럴 순 없겠죠. 네. 뭐랄까요? 부정 확언보다 긍정 확언이 더 힘을 발휘한다는 건 다들 알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손으로 쓰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거 필사라고 하죠. 몇 문장이라도 손으로 쓰고 긍정 확언을 적고 또 더 좋은 효과를 보려면 이제 공유하는 거죠. 다른 분들과 혼자 해도 되고요. 근데 혼자 하면은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적은 문구대로 오늘 하루 방향이 흘러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생각과 감정을 만들고 지우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긍정학원과 손으로 쓰는 필사는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가장 좋은 도구겠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러려면 조금 일찍 자야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내가 하는 행동,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뭔가 머리를 많이 쓰고 분명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하루 지친 하루를 나에게 휴식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죠.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야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뭐 못 읽었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실타래를 이제 푸는 그런 꼬여갔던 관계나 일 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한 아침에 이 좋은 습관들이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면 우리 모습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젠슨이 부르는 곡 Fix a Drink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NFT 사용설명서, 맷 포트나우, 큐 해리슨 테리.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 책 첫 번째 이야기, 그 NFT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고 뭐 이런 이야기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NFT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제작하고 하는 과정, 제가 몸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기자면은 기자상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 있었죠. 뭐 인신매매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 뭐 허위 매물을 잡기 위해서 자기 차를 막 팔고 막 그런 너무 또 과장된데, 네,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가 더 내용거리가 많으니까요. 먼저 다시 한번 NFT 정의 소개해 드릴게요. NFT, N은 non F는 fungible, NFT, T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대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돈이나 화폐로 교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환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현금과 또 통장 계좌에 있는 100만 원과 뭐 어디 체크에 100만 원과 뭐 예금에 100만 원과 뭐 주식이 100만 원, 모든 100만 원은 다 같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오로지 유일하게 세상에서 내가 하나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2개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그 101, 102의 그 토큰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대체할 수 없고요. A가 B에게 100불을 현금으로 빌린 후에 돌려주기 위해 꼭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야,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20불만 빌려줘. 이러고 뭐 벤모로 보내줄 수도 있고 페이팔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체크를 써서 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20불은 20불입니다. 그런데 이 NFT, 그게 이제 FT죠. Fungible Token, 대체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술 작품 생각해 볼까요?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뭐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복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자체 원본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심지어 더 훌륭한 작가가 모나리자를 그릴지라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NFT가 그런 개념입니다.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이클 조던의 그 플레이가 담긴 그 최초의 그 조던화, 에어 조던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그 어떤 그 탤런트가 이 수치화되고 상품화되고, 또 근데 NFT 이전에도 그런 문화는 되게 많이 있었죠. 최근에 그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NFT 사운드 트랙을 판매한다고 했고요. 또 그의 여자친구, 아니죠, 이제 헤어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여자 만나겠죠? 근데 그 전 여자친구가 그레임스라는 여자인데, 그 비주얼 아티스트인데 NFT 작품을 $600만 판매를 했어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가 비플이 NFT로 800억짜리 그림을 또 팔았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것들, 뭐 미술품, 명품, 부동산 뭐 이런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복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부동산을 복제합니까? 뭐 433-5 뭐 벨브루바드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복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데 NFT 상에서는 모든 것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껏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그 가치를 뛰어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디지털 아이템은 원본과 복사의 구분이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어떤 사진을 올리면 이게 누가 올린 사진인지, 어디서 또 돌아다니는 건지, 이 글을 올리면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원본을 복사해서 길거리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누가 그렸는지, 저 이거 제가 그렸거든요, 어젯밤에 꿈에서 나왔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광할 테고 어떤 분들은 이거 사기꾼 아니야, 도박이잖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은 거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것이 바로 NFT인데요. 디지털 파일로 인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블록체인의 코드가 생성되고, 이 디지털 아트 단 하나의 원본을 나타내는 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 개념이 생긴 디지털 아트는 희소성, 경제적 가치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상상해 볼까요? 우리 7살 때 사진이 고유의 식별 코드로 디지털 세상 유일의 상품으로 등록돼서 판매되는 날이 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NFT를 등록했을까요? 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NFT 두 번째 이야기 실전편 이어가도록 할게요. 러빙 클레이버가 부르는 I don't wanna close my eyes, 그 다음에 한 곡 더 있습니다. Gamma Skies, Just say it out loud,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NFT는 대체불가 토큰의 약자죠. 그림, 동영상, 음악, 게임, 부동산, 이런 유형, 무형의 다양한 자산들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디지털 파일입니다. 암호화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면 그 비트코인 하나는 어디를 가도 비트코인 하나 역할을 하죠. 하지만 NFT는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그 이유 때문에 또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NFT 세계를 설명하는 입문서인데, 이제 지난주에 입문서에 맞게 이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이 비트코인 시장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이 그 희소성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바로 NFT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돈이 NFT로 몰리고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이 코인베이스,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또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막상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역사, 활용, 또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NFT 자체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NFT에 대한 명쾌한 지식을 얻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TV, 신문, 매체들 또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만, 뭐 그냥 온라인상으로 뭘 복사해갖고 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 NFT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그 희소성이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거래돼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제 내가 만들어서 올려서 누군가에게 팔더라도 원래의 창작자에게 지식 재산권이 인정돼서 2차 판매로 인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창작자 우선주의죠. 예를 들어서 이 창작자들의 권리가 강화된 그 창작자 경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창작자가 그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NFT 상에서는 내가 강아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렸는데 누가 그것을 샀다고 하면 그 되팔 때마다 로열티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원본 인증이 돼야죠. 그러려면 또 NFT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또 판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작자 경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킹 프린세스가 부릅니다. 1950. 2021년 3월 6일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더시가 2006년 처음으로 작성한 역사상 그 첫 번째 트윗이 이 NFT 경매에 붙여져서 29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2021년 3월 11일 그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켈만의 NFT 콜라주 작품이 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에서 7천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 거래로 비플은 현존하는 작가 중 제프 쿤스, 데이비드 허크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비싼 작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3명 중 1명은 NFT로 물건을 팔았던 그 비플입니다. 그 판매 유통 경로가 NFT 플랫폼이었던 건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요? NFT가 대체 뭐길래? NFT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다들 했을 거예요. 아니, 대체 NFT가 뭐길래 이렇게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까? 몇 천만 달러가 왔다 갈까? 1억 달러도 금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한 이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돈 주고 살까요? 만약 우리가 창작자라면 NFT가 초래할 이 창작자 경제 시대의 변화가 궁금해서, 또 만약에 우리가 수집가나 투자가라면 NFT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런 저런 궁금증으로 NFT를 알아보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그런 거 안 궁금해. 메타버스? 어디 가는 건데? 맨하탄 직행이야? 이렇게. 네. 그런데 NFT는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처럼 이제 혹은 그 달러화처럼 그 종이화폐처럼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는 대체 가능 non-fungible이 아니라 just fungible 토큰이 아니라 NFT는 각기 고유한 값을 지닌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1대1로 교환되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대체불가 화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뱅뱅 청바지를 입고 BTS 공연을 갔는데 운 좋게 공연장에서 복도에서 BTS 멤버를 마주치고 입고 있던 바지에 사인을 받았다가 하면 그 바지는 뱅뱅에서 생산한 같은 모양의 어떤 상품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청바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입니다.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해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토큰이고, 그게 화폐 가치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적 뱅뱅입니까? 네, 이 브랜드 단어도 떠올랐는데 참았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Bird of Figment, We don't need much. 함께 듣겠습니다. NFT가 우리 일상 대화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죠. 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큰손 거래는 그때 이제 시작했고 자잘한 거는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약간 틈새 시장, 뭐 이렇게 매니아들 팬덤 이렇게 됐다가, 물론 이제 역사는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겠죠. 암호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던 2017년도. 지금도 이제 투자자들은 그때 내가 왜 잠깐 올랐을 때 팔았을까?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팔았으면은 그냥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맨하탄의 빌딩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단기 투자에 또 어쩔 수 없죠. 당장 누가 이렇게 여윳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2017년도에 NFT 컬렉터블 이제 수집 그 섹션인데요. 크리프키티라는 게 나왔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왔는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인데 선풍적인 투기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거래량의 20%를 이 고양이가 잡아먹고 있었죠. 사람들은 NFT의 태동의 시작을 다들 이 키티, 고양이 새끼 아닌 고양이 새끼라는 그런 새끼 고양이, 생각만 해도 귀엽고 이 닭살 돋는 우리 생명체 고양이. 고양이가 하도 생긴 게 또 하는지 또 귀엽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양이의 귀여운 거는 강아지랑 많이 달라. 강아지는 정말 그냥 귀여운 거고, 고양이는 참 정의 내리기가 그런데요.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꼬마 여자애가 한 2-3살짜리 여자애가 막 자기가 숙녀인 척하고 막 거울 보고 이쁜 척하고 그러면 참 어이없고 귀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자기가 호랑이나 사자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고양이 얘기 나오면 또 딴 데로 새는데, 자,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의 시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이 키티가 크리프키티. 근데 이게 관심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은 못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전송 수수료가 올라갔어요. 그때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또 2018년도 암호화폐가 한번 훅 꺼졌죠. 그때 같이 꺼졌습니다. 바닥으로 꺼지고 이제 다른 공간으로 꺼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몇 년 뒤, 지금 현재 2020년 NFT 시장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내리던 오르던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훅 꺼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차피 우상향 그래프로 곡선이 이어진다는 걸 아니까요. 비트코인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성기가 온 건가요? 전성기가 온 걸 수도 있고 안 온 걸 수도 있지만 얼마나 더 가치가 상승할지,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는 엄마도 아빠도 딸도 아들도 할머니도 옆집 아저씨도 모릅니다. NFT 아트는요, 2020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이 책에는 1년간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작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억 달러의 거래량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거래량이 총 250배가 넘었습니다. 250배. 2년, 3년, 4년 있다가는 250배가 아니라 2000배, 5000배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시장을 0.00001의 화폐 가치에서 지금 하나가 비트코인 지금 4만 얼마인가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비트코인 17개로 피자를 처음으로 시켜 먹었던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어느 시카고에 사는 어느 두 젊은이 피자 한 판을 비트코인 17개 주고 시켜 먹고 굉장히 환호했다는. 아무튼 한 20불 정도 하니까요, 피자 한 판이. 그때 0.00 이랬으니까 가치가. 그때 이 책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 피자를 안 먹고 비트코인을 그대로 냈었으면 맨하탄에 건물을 샀다고. 근데 미래를 누가 압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특히 그 디지털 아트에서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 데이케어 센터 시니어 분들도 게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블로그는 당연히 관리하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해외 기자가 와서 촬영한 게 이제 유튜브에 퍼지기도 했었는데, 또 한국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스터디를 공무원 시험 준비 다음으로 많은 스터디가 코인 스터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걸 그래서
2018년도에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고 규제책을 엄청 폈어요. 이제 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어떤 그 붐업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그 프리미엄이 그 코인을 사고 팔 때 붙었다고 하는데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2018년 정부의 엄청난 그 규제로 또 많이 그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그때 1차 암호화폐 열풍이 막을 내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또 엄청나게 또 올랐죠. 실제로 그 NFT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NFT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또 활성화되기도 했죠. 시가총액은 아직 비트코인에 많이 못 미치죠. 한 뭐 10배 미만으로이죠. 근데 거래량은 뛰어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훨씬 비트코인보다 앞서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창작자들, 수집가들, 투자가들이 NFT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현물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 플랫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Make It Up To You, Steve Means. 저는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트에 초점이 맞춰 있던 그 한국의 NFT 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산업에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K-팝이 얼마나 강력한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디지털 문화 강국이라고 하죠. 한국은 그런 한국과 NFT의 만남은 엄청난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아시죠? 우리 알파고를 꺾었던 작년 5월에는요. 그 알파고를 꺾었던 2016년도 그 역사적 대국이 NFT로 발행되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으로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그래프터 스페이스 서비스가 출시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픈시에서 그 NFT를 또 사고 팔고 하는데요. 2022년도 상반기 NFT는 점점 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일상 그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5월 초에 전 세계 NFT 시장의 총 거래액이 당시 기준으로 최고액,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에 또 하락세를 보여서 NFT 시장 거품이 꺼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엔지니어 NFT 아트뿐만이 아니라 뭐 컬렉터볼, 또 게임, 메타버스, 부동산 뭐 아주 그 다양한 그 카테고리에서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베이스를 지켜보았던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NFT는 일시적인 관심을 받다가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혁명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NFT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는 그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되는 화폐와 문화와 컨텐츠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몇 년 후, 뭐 10년 후에는 NFT 없는 세상, 일상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NFT 사용 설명서 1부는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내 인생의 명작 2부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 끝곡으로는요, 그 퍼지스의 Killing Me Soft with His Song. 아주 유명한 곡이죠. 유튜브 조회수가 뭐 1억 몇 천만 뷰더라고요. 네. 이 곡 듣고 약간 이게 그 에디션 버전이에요. 이 곡 듣고 저는 2부 순서에서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주제는 NFT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난주에 이 책을 읽고 그 설명대로 제가 NFT를 저자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NFT를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림도 있고요. 1번 뭐 어디 가입을 한다. 오른쪽을 클릭하고 뭘 열고 들어가서 지우고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결론만 말할게요. 드디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이렇게 능숙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방송을 위해서 이제 현장 기자의 마음으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먼저 NFT를 만들려면은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시라는 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컬렉션 구성 요소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NFT 민팅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민팅은 영어로 민트가 이제 화폐 만든다, 주저하다 이런 뜻인데, NFT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을 그래서 민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과 똑같은 초보니까요. 그냥 먼저 며칠, 몇 주 먼저 책을 읽었다는 거 말고는 거의 그 악입니다. 악이. 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제가 컬렉터블에 사진을 등록을 했습니다. 사진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규격된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사이즈가 맞았고요. 또 사진 이름, 왜 이 사진을 올리는가, 왜 팔려고 하는가, 이 사진의 히스토리는 무엇인가, 이런 항목이 나오고, 물론 이거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이 사이트도 영어고요. 거래자에게 재판매되었을 때 로열티와 수익률을 정하는 부분도 나오고, 엄청 너무 복잡하다라고 마음 먹으면 복잡한데, 한번 해봐야겠지라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좀 직업정신이 있어서 했는데, 그냥 취미삼아 해볼까 이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NFT 민팅 마치고 제 계정으로 등록된 창작물이 생겼는데, 그 창작물이 바로 저와 함께 13년을 살고 있는 반려견, 보리, 어릴 적 사진을 올렸습니다. 요즘 우리 보리보다 더 유명한 리 돌림자 있죠? 도리, 도리, 보리, 도리. 누구인지 잘 아시죠? 도리는 한국에 있는 지금 가장 핫한 분이죠. 그분의 개고, 보리는 미국에서 가장 핫하지 않은 분의 함께 사는 강아지는 아니죠. 나이가 좀 있죠. 반려견입니다.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했고요. NFT에 가서 보리 치시고 컬렉션 클릭하면 사진에 보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 아주 오래 살고 있어요. 13년 동안 살고 있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원 다닐 때, 졸업하고 입양했죠. 다닐 때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가 6주 정도 됐었는데, 파운드는 제가 안 잡았는데 한 4파운드 정도 됐을까요? 아무튼 4파운드는 더 됐나? 한 5파운드? 고양이 정도 크기였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한 지금 6.5, 7파운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40파운드가 넘는 거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드셔가지고 털의 윤기는 좀 덜하고 활동성은 떨어졌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아직도 크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아주 길죠. 추억도 많고. 그래서 NFT 저의 첫 번째 창작물 크리에이트 한 게 바로 우리 보리입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보리를 올린 그 시간이 6시 오전 아침, 제가 6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요즘 아침 긍정학원 미라클 모닝 하고 있는데, 밤에 올리려고 했다면 절대 못 올렸을 거예요. 이게 밤에 이제 책 읽고 이렇게 글도 쓰고 했지만, 이렇게 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은 아침에 하는 게 정말 효과가 크더라고요. 또 다음 창작물도 이제 용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8살 된 고양이 호돌이, 저랑 또 보리 형이랑 또 하준이 형이랑 살고 있는 우리 또 막내 호돌이. 막내가 기본 8살, 9살. 저희는
셋이 살고 있는데 다 합치면 100살 될 것 같습니다. 다 남자이고요. 네. 한번 이제 고양이도 한번 올려야죠. 네, 우리 또 그 크래프 키티가 또 엄청난 2017년 그 아주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 NFT로 우리 호돌이도 한번 가만히 있으리란 법 없죠. 자, 책을 읽는 것만으로 다 한 게 아니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또 실행하고 경험하고 또 그게 더욱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고만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제가 실행을 하니까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 이유 없이 하기에는 너무나 난관이 많습니다. 어떤 그 과제나 도전 이유가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면 될 수도 있고 또 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제가 간접 체험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대리만족도 나쁘진 않겠죠.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거네슨이 부르는 곡 Nothing Makes Sense Anymore 듣고 오겠습니다. NFT를 통해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졌고요. 이것은 이 NFT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NFT가 있는 그 파일의 복사본이 무한정 많이 공유될수록 그 원본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니었다면 누가 원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을 이 크리에이터의 그 작품이 이제 더 큰 그 가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NFT가 없던 시절 디지털 소유권은 창작자, 공유자, 퍼나르는 자, 복사한 자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창작을 했던 사람이건 재공유를 하던 주웠던 얻었던 무슨 포워드를 받았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NFT는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창작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이유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NFT 시장이 무한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NFT의 만남은 NFT 시장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텐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선 유저의 재산을 증명해주는 NFT가 도구로 반드시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로 이루어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NFT를 통해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이 디지털 파일의 가치를 부여해서 원작자에게 돌아가게끔 구조가 되었죠. NFT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 시간 표기가 된 그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출처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것이 계약과 검증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랑 메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NFT 만들기 전 단계로 먼저 만들었던 지갑이 메타 마스크 지갑이었습니다. 방송하다 말고 왜 갑자기 지갑 만드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갑을 직접 가죽 지갑을 만들어서 그 맨하탄 가서 판 게 아니라 NFT 민팅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메타마스크 지갑을 제가 만든 거죠. 가입을 한 거죠. 네. 한 20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죠. 어떻게 만드는지. 실행한 게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대용량 파일을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상에 저장하는 경우가 이 가스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스비는 요즘 가스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3.75 이 정도 되던데 저 뉴저지에서 뉴욕은 더 비싸잖아요 지금 그죠? 이 가스비가 근데 우리 그 비히클에 들어가는 가스비가 아니라 발행 수수료를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가스비라고 하는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10% 이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100불짜리 팔면은 뭐 10불이 그 수수료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죠.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콘텐츠, 이게 또 외부에 저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민팅한 이 작품이 뭐 보관된 회사가 서버 셧다운 되면은 이게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부 업체인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영속성과 불변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보안책으로 이런 그 외부 업체인 저장소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장되고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분실 위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은행에 돈 맡겨놓고 은행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도둑 맞으면 어떡해요? 그럼 다 보험이 들어 있듯이 은행도 NFT도 다 여러 저장소에 이게 우리의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도 불안하다면 중앙 집중식 서버가 아닌 어떤 그 외부 서버에 맡겨도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Running Free, Go for Howl. NFT와 창작자 경제 시대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NFT로 인증된 원본이 지닌 가치를 소유한다는 특별함은 누구나 어디서나 공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작품을 NFT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NFT는 수익화가 어려웠던 디지털 세상에 그 작품을 공급자와 소유자를 연결시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 NG가 너무 많이 나서 편집하는 과정이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1분짜리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NFT 상에 민팅을 하고 동영상 창작물로 올렸다면은 그 순간부터 고유한 식별 번호가 저에게 부여되고 자산이 되고, 또 그 영상을 구매하는 분은 NFT 창작자인 저에게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저에게 구매했던 그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의 로얄티 10%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재판매될 때마다 재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이 저에게 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이런 로열티 제도는 창작자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의 보상 시스템인데, 이게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박지성이 명지대 다니다가 일본 프로축구 2부 팀으로 스카웃됐어요. 그 도쿄 퍼플상가라고. 또 다시 월드컵 거쳐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아이토벤에 가게 됐죠. 거기서 또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스카웃돼서 갔는데, 거기서 또 7년간 200경기 넘게 뛰면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소속팀 시작이었던 명지대학교, 또 첫 번째 프로팀이었던 도쿄 퍼플상가, 그 다음에 그 히딩크의 나라 아이토벤,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런 슈퍼스타가 될 줄도 모르고 고작 뭐 100만 불에 팔았으니. 그런데 배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선수 판매 보상 제도인데, 타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이적료의 몇 퍼센트 지분을 원 소속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나눠줘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동네 축구에서는 그런 거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이제 국제 스카우트에서는 그게 이제 관행되는 룰이 있습니다. 바로 전 소속팀만큼은 아니겠지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토벤, 교토 퍼플상가, 명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유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두 군데를 더 거쳤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망한 적 있었잖아요. 주장으로 가서. 예, 이제 그 망했다기보다 이제 무릎이 안 좋아졌었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아인토벤으로 갔는데 로열티가 계속 지불이 됐습니다. 그 로열티 구조를 정확하게 이 NFT가 따라한다고 해야 되나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도 이 보리 사진을 민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민팅한 이 보리 사진을 어떤 사람이 $10에 샀어요. 그 재판매가 이제 100불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 보리가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아이를 우리 보리가 이제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K라디오 이하의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스타견이 된 거죠, 우리 강아지가. 그래서 이제 그 NFT 민팅된 이 보리의 사진이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배가 아플 물론 조금 배가 아프겠지만 필요가 없는 게 10% 로얄티를 제가 받기 때문에 100만 불에 팔리면 저가 이제 10만 불을 갖는 거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 그 로얄티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한턱 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스털 제트버그가 부르는 Chasing. 자, 그럼 지금부터 NFT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NFT는 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돼서 쉽게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유권 증명이 용이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디지털 작품을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소유권 증명을 통해서 주장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럴 사람도 없겠죠. 써 있는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창작자가 원본에 대한 에디션을 하나만 만들었을까? 창작자가 몇 개의 에디션을 발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사진을 10개도 올릴 수 있고 100개도 올릴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유 번호는 있죠. 1 of 10, 1 of 100, 1 of 19 이렇게요. 근데 이제 1 of 1, 그러니까 그 1 of 100일 경우에는 그 가치가 제일 크겠죠. 근데 그 전에는 만약에 어떤 조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제가 살게요. 그래서 샀는데 다음날 가니까 똑같은 걸 또 팔아요. 그럼 굉장히 좀 마음이 무너지는. 근데 NFT는 그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NFT는 이 토큰화라는 거는 이 표준화를 뜻하는 거고, 그 MP3 파일이나 뭐 그 어떤 그 변환하는 그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거래할 수가 있고요. 멋진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막 저기요, 저 이거 진짜 좋은데 하나 사실래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팔아주니까요. 대신에 이 가스비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너무 떼요. 왜 이렇게 자꾸 떼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프로그램 이제 NFT를 사는 사람이 어떤 걸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 어떤 걸 입력하면 작품이 변하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상호 운영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생태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광고판, 전광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술 작품이 너무 비싸면 이거는 이제 잘게 나눠서 팔거나 살 수도 있고요. 또 현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수월해요. 이거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돈 넣었다 뺐다 그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벤모나 퀵페이 같은 것처럼 그냥 클릭으로 한 번에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드는 과정이 막 오래 걸렸으니까. 근데 돈 빼고 넣고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NFT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는 그럼 NFT로 만들 수 있는 창작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의 신경계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NFT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또 그 구성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장르, 아트, 새로운 예술 장르인 크립토 아트라고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태생이에요. 아주 희귀한 디지털 아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이 크립토 아트는, 크립토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립토 아트의 매력이 있어요. 이 크립토 아트는 몽환적이고 메시지적이고 진짜 아트 같아요. 잘 모르겠는 것도 훨씬 더 많고, 피카소 그림 같이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것도 많고, 또 희극적인 요소도 많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치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 문화를 정의하는 인물들, 또 사건 이런 것도 표현하게 됩니다. 크립토 아트는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로 또 인정받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뭐 문학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 뭐 르네상스가 떠오르겠고, 음악으로 생각하면 뉴에이지 이런 그 새로운 문물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크립토 아트도 어느 정도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뮤직 부분에서 세계 음악 소비자들의 청취 방식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부분 바뀌었죠. 요즘 LP를 듣거나 카세트 테이프로 듣거나 CD를 듣거나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죠. 아티스트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NFT는 아티스트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음원을 아무리 내도 음원으로 얻는 수익 자체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 재가공되는 상품 판매는 있는데요. 근데 음악만으로도 그 스트리밍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창작자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컬렉터블이 제가 이제 만든 게 컬렉터블인데 2021년 5월 1억 2천만 달러 일간 거래액 중에 이더리움 그 NFT의 1억 달러가 하루 거래량이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죠? 그 1억 200만 달러 일간 거래 중에 1억 달러의 거래가 이 컬렉터블 마켓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반려견 보리를 민팅한 카테고리가 여기 이 컬렉터블 신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 컬렉터블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컬렉터블 경우에는 한번 판매가 일어나면 그 다음 판매가 일어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NFT에 비해서 이거는 뭐 팔았다 샀다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해요. 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NFT의 다양한 산업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NFT 신경계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NFT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그 프리트 게임 아이템에 눈을 돌려서 뭐 게임을 팔고 사고, 게임을 화폐로 만들고 카드로 만들고 모든 것들이 NFT로 제작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NFT로 판다는 것은 그 원 창작자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지 않은데, 일반 대중들도 그 아이템, 자기가 소유한 아이템을 가지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아이템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팔고 사고 또 NFT가 호환이 되니까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어서 효용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 게임 산업은 NFT가 새롭게 탄생시킨 그 새로운 시장 개념으로 이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게임을 잘 모르고 안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잘 안 했는데 아마 시장 가치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밌어요. 디지털 부동산이 있어요.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2017년 이더리움에서 시작됐는데 원조 NFT 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사용자가 그 아바타를 사용해서 그 디지털 땅을 구매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편에서 아마 그 부동산 여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NFT가 메타버스 상에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이 소유권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죠. 또 건물도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와 같이 공동으로 살 수도 있고, 거의 실물 경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디센트럴 가상세계가 저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디지털 부동산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컬렉터, 크립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디지털 부동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죠. 이 소더비에서는요, 2021년 6월달 디센트럴랜드 안에
갤러리도 오픈했어요. 가상 갤러리. 네, 이제 뭐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이 NFT 디지털 부동산으로 집 사고 팔고 수익 내고 부자 되고 건물 올리고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앤 모레이가 부르는 You Needed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 2022년도 실제 변화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NFT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또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광범위해졌고 일상생활과 연계성도 커졌고 그 중심에 바로 NFT와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속도를 따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부류,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부류가 되지 못하고 관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날로그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좋죠. 네, 저도 그러고 싶고. 네. 그런데 우리가 결국 1년, 2년 또 길게 버텨도 5년, 6년 안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듯이 이 대세는 어쩔 수 없죠. NFT 세상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이었고요. 오늘 함께 나눴던 명작은 맷 포트나우, 큐 해리슨 테리의 NFT 사용 설명서 그 2부작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NFT 민팅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사이트 가입해서 그 유저로서 활발하지 않지만 만들고 또 올리고 이런 과정도 겪어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NFT 이제 어디서 누가 NFT가 뭐야 그러면은 짧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식견이 가지게 되었길 바라면서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무사히 안녕히 잘 계실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You Got a Friend, 캐롤 킹이 부르는 곡, 그 다음에 한 곡 더 있어요. 이 곡은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르는 곡인데요. Thousand Years라는 곡이에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저와는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